전화가 울린 건 새벽 3시였습니다. 평생 회사를 경영하며 수없이 많은 위기를 겪었지만 그날 밤의 전화벨 소리는 유독 날카롭게 귓가를 찔렀습니다. 집사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따님께서 자택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셨습니다. 지금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차에 오르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제게에서 칼 같다는 소리를 들으며 살아온 제가 딸 하나 지켜내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유진이는 제 전부였습니다. 아내를 일찍 여의고 오직 딸 하나를 바라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뇌출혈이 심각하다고,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법적 배우자인 사위 강민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에 저는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민혁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으신다고. 제가 직접 민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한참 뒤에야 받았습니다. 배경에서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지금 계열사 위기 수습 때문에 부산에 있습니다. 곧 올라가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아내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소식을 들은 남편의 목소리치고는요. 저는 수술 동의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민혁은 이상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어른, 이런 중요한 결정은 법적 책임 문제도 있고 제가 직접 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몇 시간만 기다려 주십시오. 법적 책임? 몇 시간? 저는 그 순간 섬뜩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30년을 재계에서 사람을 보며 살아온 제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저는 즉시 개인정보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제가 키운 팀은 대한민국에서 찾지 못하는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단 하나만 지시했습니다. 강민혁의 현재 위치와 최근 한 달간의 모든 동선, 그리고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라고. 결과는 2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민혁은 부산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계열사 위기 수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유진이와의 결혼 선물로 제가 사준 요트 위에서 파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함께 있는 여자는 유진이의 전 직장 동료였던 간호사였고 두 사람의 관계는 이미 1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보고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금융 기록이었습니다. 민혁은 제게 보여준 성공한 사업가의 이미지와 달리 이미 회생 불가능한 빚더미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채까지 끌어다 쓴 액수가 300억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유진이 명의로 가입된 사망보험금이 200억 원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분노보다는 오히려 차가운 확신이 먼저 왔습니다. 이 남자는 제 딸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유도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에게 유진이의 초기 혈액 검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제가 병원 이사회에 있는 인맥을 동원하자 곧바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 유진이는 당뇨가 없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보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블랙스완 작전을 실행하세요. 강민혁이 가진 모든 걸 무너뜨리십시오. 단 합법적으로. 그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창밖으로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있는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비가 딸을 지켜주지 못했다면 최소한 정의는 세워주겠다고. 탐욕의 눈먼 짐승이 딸의 목숨을 담보로
200억을 손에 쥐는 일만큼은 절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제 손에 쥐어진 서류 뭉치는 차가웠지만 가슴 속에서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뜨거운 분노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지막 의무였습니다. 정보팀장이 제 앞에 앉았을 때 시계는 오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태블릿 하나를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화면에는 강민혁의 모든 채무 목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320억입니다. 시중은행 대출 60억, 이금융권 80억, 사채가 나머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 그만큼 그가 더 절박했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모두 매입하십시오. 1시간 안에. 정보팀장의 눈이 잠깐 커졌지만 이내 침착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유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하겠습니다. 제가 30년간 쌓아온 금융 인맥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직접 몇몇 주요 금융기관장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듣는 순간 그들은 모두 알아들었습니다. 서강훈이 움직인다는 것을요. 시중은행 여신 담당 상무는 10분 만에 회신을 보내왔습니다. 강민혁의 대출 채권을 제 계열사로 이전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금융권은 조금 더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제시한 프리미엄 가격 앞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사채였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건 없었습니다. 정보팀은 민혁에게 돈을 빌려준 사채업자들을 하나하나 찾아냈고 저는 그들에게 원금의 1.3배를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채권을 넘겼습니다. 정확히 오전 7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강민혁의 320억 채무는 이제 제 명의로 넘어와 있었습니다. 저는 법무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채권에 대해 기한 이익 상실을 통보하십시오. 지금 당장. 기한 이익 상실. 쉽게 말하면 빌린 돈을 당장 갚으라는 통보입니다. 민혁이 갚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법무팀은 즉시 움직였습니다. 민혁 명의의 모든 부동산에 가압류가 걸렸습니다. 강남의 펜트하우스, 제주도 별장, 그가 투자했다는 상가 건물까지 그의 주식 계좌도 동결되었습니다. 제가 사준 요트는 물론이고 그가 몰던 수입차 세대도 모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오전 8시 정보팀장이 다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강민혁이 부산에서 급히 서울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방금 확인한 결과 그의 법인 계좌도 모두 동결되었고 개인 신용카드 역시 정지되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도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단 1시간 만에 한 남자의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딸은 지금 중환자실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딸이 죽기를 기다리며 요트 위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법의학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긴장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별도로 의뢰한 유진이의 혈액 정밀 검사 결과였습니다. 법의학 전문의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습니다. 서 회장님, 따님의 혈액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인슐린 수치가 검출되었습니다. 따님은 당뇨 병력이 전혀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외부에서 주입된 것입니다. 인슐린 과다 투여는 저혈당 쇼크를 일으켜 의식을 잃게 만듭니다. 이 상태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제 확신이 섰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살인 미수였습니다. 민혁은 아마도 유진이에게 인슐린을 주사했을 겁니다. 당뇨 환자를 위한 약이라고 건강에 좋다고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의식이 흐려진 유진이가 계단에서 굴러떨어지길 기다렸겠죠. 완벽한 사고사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요. 저는 법무팀장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의학 보고서를 확보하십시오. 그리고 경찰청 강력계에 제보하세요. 강민혁을 살인 미수 혐의로 수배해달라고.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전 9시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혁이었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남긴 음성 메시지를 들어보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장인어른,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제 계좌가 모두 동결되고 집에 압류 딱지가 붙었다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저는 메시지를 삭제했습니다. 설명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곧 알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그리고 왜 잃었는지를요. 정보팀장이 마지막 보고를 올렸습니다. 회장님, 강민혁의 모든 자산이 압류되었습니다. 현재 그가 가진 현금은 지갑 속 3만 원이 전부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0분. 단 1시간 만에 수백억대 자산가가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그를 병원으로 불러들이십시오. 복수의 마지막 막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민혁에게 마지막 미끼를 던진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병원 원장을 통해 민혁의 휴대폰으로 긴급 연락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유진이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임종이 임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보팀의 실시간 위치 추적으로 민혁의 움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서울로 올라오던 중이었는데 그 메시지를 받자마자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남자에게 남은 건 200억 보험금 뿐이었으니까요. 저는 미리 준비를 마쳤습니다. VIP 병실에는 특수경찰팀이 의료진으로 위장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검찰 쪽 인맥을 통해 긴급 체포영장도 발부받았습니다. 인슐린 투여 증거와 보험금 동기, 그리고 사고 당일 그의 부재까지 완벽한 살인 미수 사건이었습니다. 민혁이 병원에 도착한 건 정오였습니다. 로비 CCTV로 그의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어제까지 입었던 명품 셔츠는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초조함과 절박함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VIP 병실 소파에 앉아 그를 기다렸습니다. 유진이는 여전히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민혁을 병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민혁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유진이를 보는 척했지만 시선은 계속 제게로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오셨군요, 사위. 민혁은 말없이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저는 태블릿을 하나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인해 보시죠. 당신의 현재 재산 상태입니다. 그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모든 자산 압류 목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320억. 당신이 진 빚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채권은 이제 제 명의로 넘어왔죠. 당신의 집도 차도 요트도 주식도 모두 제 겁니다. 이게 대체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당신이 빌린 돈을 제가 매입했고 기한 이익을 상실시켰을 뿐이에요. 당장 갚으시겠습니까? 민혁은 입술을 떨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유진이의 혈액 검사 보고서입니다. 비정상적인 인슐린 수치. 법의학 전문의는 이걸 외부 투여로 판단했습니다.
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유진이는 당뇨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인슐린이 검출되었을까요? 누군가 고의로 주입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 쇼크로 의식을 잃게 만들어서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장인어른, 저는 200억 때문에 내 딸을 죽이려 했죠? 병실이 고요해졌습니다. 민혁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방금 사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200억을 받을 자격이 생겼군요. 아,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요. 당신이 감옥에 가면 그 돈을 쓸 수가 없겠죠. 민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갑자기 유진이의 침대로 달려갔습니다. 안 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가 산소호흡기에 손을 뻗는 순간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민혁은 바닥에 제압당했고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민혁, 당신을 살인미수 및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민혁이 바닥에서 저를 올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당신도 똑같아. 권력으로 사람을 짓밟는 게 정의냐고. 저는 무릎을 굽혀 그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정의는 아닙니다. 이건 아비의 의무입니다. 경찰이 민혁을 끌고 나가려는 순간 뒤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저는 화들짝 놀라 돌아섰습니다. 유진이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들었고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아빠야. 유진이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임신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람이 건강에 좋다고 준 주사 맞고 나서 아기가. 유진이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민혁은 자신의 아이까지 죽인 겁니다. 보험금을 위해서. 복도에서 민혁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딸이 다시 눈을 감았지만 이번엔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이제 회복할 수 있을 겁니다. 한 달 뒤 강민혁은 살인미수, 태아살해,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제가 압류한 그의 자산은 모두 정리해서 익명으로 아동보호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저는 복수를 끝냈습니다. 하지만 이긴 기분은 들지 않았습니다. 유진이는 육체적 상처는 회복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저는 회사 일을 대부분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고 딸 곁에 머물렀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함께 식사하고 그저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유진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후회 안 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었어요? 저는 딸의 눈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배웠어. 돈과 권력으로 지킬 수 있는 건 정의뿐이야. 사랑은 그냥 곁에 있어주는 거더라. 유진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승리는 복수가 아니라 딸이 다시 웃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는 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